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엊그제 북한군 정치위원 한 사람을 공개 총살해서 북한군 내부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이 공포정치, 특히 이 공개 처형이 김정은의 권력을 장악하게 하는데, 그리고 이어서 그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공포정치라는 것이 정치 엘리트의 이반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반이라는 것은 마음을 떠나가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엘리트들의 마음이 떠나가니까 체제 붕괴를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역사의 필연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1980년대 공산주의 국가들이 동유럽에, 소련과 동유럽의 모든 공산 국가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스탈린이 세운 그 강압 정치의 모델, 이거를 소비에트 타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북한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 모델이 결국은 공포 정치를 행했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결국은 핵심적인 요인을 본다면요. 그리고 중동의 독재 정권들, 리비아의 카다피라든가 이집트의 무바라크, 이런 정권들이 오렌지 혁명을 통해서 역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민들에게 압제와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통치자가 무너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의 중요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칼 도이치라는 국제정치학자가 있는데요. 이 양반이 이 정치체제의 통합과 분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사례를 많이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폭력의 사용이 통합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통합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요. 통합은 통일하고는 좀 다릅니다. 통합은 영어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통일은 유니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정치, 군사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은 거의 힘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힘으로 달성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했다고 해서 통합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통일을 했다고 해서도, 했다 할지라도 통합에 실패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소련의 경우도 이 스탈린의 폭력 때문에 결국은 15개의 나라로 좀 다 쪼각나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중국몽에 좀 심취한 측면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 티베트 같은 경우는 불교 사회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 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통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위구르도 마찬가지고요.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에 그 다양한 국가들이 모여서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만들었습니다만 티토의 그 지도력에 힘입어서요. 그러나 티토가 사망한 후에 다 쪼각나고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루지만은 통합은 또 별개의 문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통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이렇게 질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문화적인 동질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이 칼 도이치는 이 세계사적으로 나타난 이 분열과 통합, 이 사례를 연구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나토, 지금 이제 유럽, 서유럽 국가가 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이 2차 대전 후에 사실상 통합에 성공한 사례가 아니냐. 그러니까 국경이 있고 국가 주권은 다르지만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사실상 공동체를 형성한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이제 캐나다하고 또 EU하고 방위비라든가 무역 이슈 가지고 약간 다툼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크게 보면
칼 도이치의 분석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도이치 교수가 얘기한 내용 중에서 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치관이 하나가 돼야 된다. 가치관이 합치돼야 된다. 이런 분석을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가치, 밸류에 대한 합의가 인간사회 통합을 이루는 기초다.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입장에서 볼 때요. 잘 아시다시피 남한은 지금 자유민주, 자유시장경제 체제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과 세습 왕조에 의한 수령 독재 사회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남한 내부에서 볼 때도 이 종북 세력, 북한을 추종하는 이 종북 세력이 생각하는 국가관이나 체제관, 또 세계관, 역사관과 우리 자유민주 우파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크게 다릅니다.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내부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노총, 전교조 이런 단체들, 뭐 그 외에도 또 여러 그 종북 성향을 가진 단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이들 단체들은 북한의 주장에 지금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참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칼 도이치가 주장한 내용 중에 조금 특이할 만한 게 있는데 너무 통일이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면 오히려 이 폭력이 증오의 감정을 유발해서 폭력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잘잘못을 떠나서 증오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자녀들 교육할 때도 이게 너무 매를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득을 통하고 사랑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칼 도이치 메시지를 보면요. 물론 뭐 영국이나 유태인들도 그 교훈을 보면은 귀여워할수록 매를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메시지가 6.25 때 김일성이 남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북 간에 극도의 불신이 심화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년간의 남북이 치열하게 이걸 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불신감이 극대화되고 또 그 후에도 북한의 이 대남 이 적대 행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북한은 자기네들에게 적대 행위를 하지 말라. 그래서 뭐 판문점 선언이니 이런 참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는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서를 문재인 정권이 합의를 해줬습니다만 이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적대 행위는 사실 북한 측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이런 북한의 폭력 행위가 결국은 대북 불신을 심화시킨 것이죠.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자유민주 국민이 남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놓고 볼 때 이 남북 불신의 책임, 증오의 책임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자 해지라고 북한이 이걸 풀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네들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물론 진정으로 그런 증거는 거의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워낙 우리 국내에 이 종북 성향의 세력들이 남북 화해를 주장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함 폭침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 이 정권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엊그제 그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리 대사가 망명을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양반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다는 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 내부에 종북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서 탈북자들이 활동하기에 아주 불편하고 심지어 감시까지 하고 자유를 속박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걸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제 제가 그 북한의 체제 위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북한의 외교관들이 지금 탈북에 앞장서고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외부의 정보를 즉각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유민주 사회의 그 참 자유로운 모습, 생기 있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그 장점을 눈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북한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 이 정보 유입이 북한 내부로 가급적이면 빨리 많이 들어가야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울 수 있고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령 독재의 모순과 수령 독재의 오륜을 깨닫게 함으로써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내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그 공산주의 체제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모두 붕괴됐습니다. 쿠바가 하나 있는데 쿠바도 지금 개혁개방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북한과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카톨릭 세력이 쿠바의 유력한 정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말살하는 그런 북한과는 비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북한 체제가 3대 세습 왕조 체제가 유지가 되어 왔지만은 내부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 붕괴는 필연적인 역사의 과정이고 웨더의 문제가 아니라 웬의 문제다. 그러니까 영어로 제가 말씀드린, 왜냐하면 이게 랜드 연구소가 이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웨더 이냐 아니냐, 북한 체제가 무너지느냐 아니냐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 웬, 언제 무너지느냐의 문제다. 이게 랜드 연구소가 2015년에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이 사드와 한반도라는 책을 발간을 해서 여기 한 140페이지 정도의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 다 무너졌는데 지금 북한만이 혼자 지금 이렇게 체제를 좀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1945년에 북한이 성립이 돼서 2019년 지금 현재까지 74년 동안 북한 체제가 존속을 해왔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존속한 것이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 문제를 한번 골똘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무너질 수 있는 기회가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서 38도선을 넘어서 진격해서 압록강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때 통일의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만 돌연 중국 공산당 군대 30만 대군이 몰래 잠입해 들어와서 반격을 하는 바람에 결국 3년 동안 밀고 당기는 과정을 거쳐서 53년에 휴전이 됐고 정전체제가 성립이 됐습니다. 이 정전체제가 김일성의 권력을 되살렸습니다. 결국 통일의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요, 1990년대 중반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세습한 김정일이 집권한 직후인데요.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구조적인 모순 끝에 폭발을 한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를 부정을 하기 때문에 이 효율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노동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를 해서 결국은
식량 작업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체제가 가라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90년대 중반, 94년, 95년에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식량 자족이 안 돼서 이제 이 북한 주민들이 200만에서 300만이 아사하는,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거의 무너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체제는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도 준다, 공급을 해준다, 배급을 해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최소한도 먹을 것이 나오니까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게 없습니다.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게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흉내만 냅니다. 감독이 있을 때 흉내만 내지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 체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이걸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90년대 중반에 두 번째 통일의 기회가 다가왔는데, 당시에 보수 우파 정권이 집권을 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통일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97년 12월에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 친북 정책, 퍼주기 정책으로 김정일 정권이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정권은 한국이 제공하는 현금과 물자의 덕을, 그 물자에 힘입어서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날 지난 MBC 방송이 보도한 대로 이제 핵탄두를 100개나 보유하고 ICBM까지 보유하는 이런 막판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을 선언하는 상황이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지경에 지금 이르게 됐습니다. 이 오늘날의 위기는 이미 그때 시작됐다, 이렇게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통일의 기회가 이렇게 해서 사라졌습니다. 이 세 번째는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우파 정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재작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체제 위기를 겪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지금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어떻게든지 북한 핵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그리고 마침내 군사적인 옵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이죠. 무력 카드, 군사 옵션 카드를 동원해서라도 북한 핵을 제거하려는 결심을 확고히 갖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통일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물론 무력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한번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팩트에 입각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이 적극적으로 미북 간 중재 역할을 자처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유도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또 살아났습니다. 비핵화를, 핵 위협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요.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비핵화에 도움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협상을 유도했다면은 그걸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칭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세월이 1, 2년 지난 다음에 2019년에 들어서는 현재 입장에서 비핵화는커녕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탄두를 이제 내년에 100개를 갖고 되는 그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사실상 거짓 비핵화 그리고 가짜 평화다 이거예요. 언제 이 북핵 위기가 터질지, 금년이 이게
최대 위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서 세 번째 2017년에 그나마 통일의 기회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의 거짓 중재로 사실상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이런 상황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 한반도 통일이 참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통일을 저해하는 어떤 근본적인 요소,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통일을 저해하는 내재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서 앞으로 정말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 도덕적인 원칙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통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지혜와 전략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김에 이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첫째 통일 저해 요소는 이 북한 정권의 폭정, 타이러니아, 압제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이 주민을 압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 유입이 되기만 하면,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면, 그래서 바깥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들고 일어날 것이다. 다음에는 이 중국의 반대입니다. 이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완충지대로 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사코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북한의 붕괴를 막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정말 우리에게 참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리고 우리가 극복하기가 대단히 힘든 이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치적인 요소, 그리고 지정학적인 특수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방법은 있을 겁니다. 6.25 때 이렇게 개입을 해서 통일을 막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랜드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북한의 급변 사태라든가 북한의 어떤 변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대비책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때도 그 연구 보고서도 중국이 개입할 거다, 중국의 개입을 필연적인 것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 세력과, 특히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문재인 종북 정권이다. 이들이 통일을 방해하는 핵심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또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통일은 북한이 지지하는 통일과 유사합니다. 거의 본질적으로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가더 장군을 보고 통일을 방해한 원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에다 불을 지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통일은 북한이 원하고 북한이 주도하고 북한 중심으로 가는 통일을 결국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신문에 문재인 정권이 건국 100년, 지금까지 그 건국 100년을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이 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인정 안 하고, 그 대신 임시정부 수립 연도인 1919년을 건국의 해로 규정하겠다. 그래서 올해 건국 100년을 기념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왔는데, 그리고 북한과 3.1절 공동행사를 치르겠다, 이렇게 말해왔는데, 지금 그 말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예요. 지금 이 만물상이라는 칼럼에
지금 이렇게 이 문재인 정권이 건국백년을 안 쓰겠다. 문재인 정권이 말한 것을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원인이 뭐냐? 갑자기 왜 그러느냐? 우파 자유민주 국민이 반대했기 때문인가?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니까. 그럼 그 배경이 뭐냐? 북한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원수대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북한은 임시정부를 매국노 민족반역자 이승만의 분자들로 구성된 반인민적 정부다. 임시정부를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건국백년이라는 슬로건을 내려놓은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북한의 변호인 정도의 정권이 아니라 북한을 추종하는 정권이고 북한의 이중대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안보 위기, 안보 대란, 경제 위기, 경제 대란 이런 것이 결국은 청와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걸 북한에 맞추려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원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정권은 아니냐. 이 정도 되면 제가 이걸 보고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렇게 건국백년을 주장하다가 북한이 반대한다고 그걸 내려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종북 노선, 종북 정책,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고 수령 독재와 함께 가겠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제 2019년 1월 시작되는 마당에 우리 자유민주 우파 국민이 해야 할 일은 우선은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폭정, 타이러니 이걸 붕괴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 목표를 위해서 김태우, 신재민, 문정권의 비리를 공개적으로 폭로한 이런 사람들을 국민이 앞서서 보호를 해줘야 되고 지금 변호인단이 출범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서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고위 외교관이 이렇게 탈북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북한의 붕괴와 통일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